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이제 거의 5달이죠. 그러니까 거의 총 20주에 걸쳐서 기출 분석을 할 텐데, 지금 기출 분석을 이전에는 20주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교재를 2권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문제 레벨 1은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만으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레벨 2는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보면 여러 단원의 복합형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레벨 2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레벨 2가 사실은 레벨 1보다도 사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양이 좀 많고 문제수도 좀 많은데,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10주 그래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자, 먼저 이 강의가 그래서 10주가 첫 번째 파트 레벨 1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잠깐 안내를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험 형태가 또다시 바뀌어서, 물론 이런 바뀐 게 재작년에 바뀌었지만 바뀐 형태에서 논술형에서 서술형으로 지금 바뀐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입형과 서술형, 그리고 서술형은 전부 다 4점으로만 구성이 된 거, 옛날에는 4점, 5점, 10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문항수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4점과 2점으로 되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머릿말부터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갈고 닦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정혁윤 선생님이 말한 3근계가 진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공부가 소홀하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을 못할 수가 있고, 재주가 너무 뛰어나도 이게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갈고 닦았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 향상이 돼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 힘든 과정이 많겠지만 공부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진정한 공부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제가 수업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학원 문 열 때 들어오고 학원 문 닫을 때 퇴근하고, 이게 부지런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은 무조건 100%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시간이 부지런함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8시, 9시까지 자고 일어났어도 내가 눈 뜨고 공부하는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노트 정리 잘하고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이런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은 15시간을 확보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진정한 실력을 쌓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기출 분석에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의 핵심을 잘 보자, 문제의 실루엣만 보고 답을 외우려는 것을 하지 말고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과 똑같이 기출해설 강좌에서도 저는 단원을 그냥 5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과학의 본성이죠.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 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손바닥에 놔둬라 그랬습니다. 목차 외워지죠? 우리 이론했으면 목차가 외워질 겁니다.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어떤 탐구가 진행이 됐지? 이렇게 형성된 과학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과학적 방법만 보더라도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지 라는 게 대충 떠오르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라카토스만 들어도 라카토스의 문제는 요런 것들이 있었지, 이게 다 패턴화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생활 중심으로 갔다가 학문 중심으로 갔다가 인간 중심 교육과정 시대로 바뀌죠. 이런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은 과학철학적인 사조하고 이 접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각각의 교육과정 시기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7차나 07이나 09나 여기는 지난 교육과정이지만 왜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요즘의 문제들을 보면 재탕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작년 코로나 이런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옛날 거를 배경을 해서 그거를 변형하는 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원 그러면 과학 교수학습 이론이잖아요. 교수학습 이론 하니까 생각나는 여러 학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피아제, 오수베, 브루너, 비고츠키,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시면 돌아가면서 시험에 항상 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학습 이론의 구성주의가 나오죠. 원래는 교수학습 이론이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가야 되지만 과학교육론에서는 행동주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나오는 수준을 좀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주의 학자들 중에 피아제, 오스벨, 브루너, 비고츠키까지도 다 인지주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구성주의에도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 구성주의, 그리고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주의까지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주의에다 들어가면서 구성주의라는 것은 철학적 사조이자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볼 수 있고,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에 제일 중요한 게 개념 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개념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도 내 손바닥에 딱 이렇게 쥐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분 많이 보시다시피 이거 나중에 제가 그 기출 분석표를 올해는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 분석표가 물론 퍼센테이지 그 분석한 거 말고 실제 최근에 나온 주제별 개념도 이런 거 보다 보면 올해 어디서 시험에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을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노트 필기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에는 진짜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업 전략 중에 개념도 V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흐름에 맞춰서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오수벨의 학습 이론의 배경을 두고 있는 개념도 V도, 그 다음에 브루너의 발견학습, 그 다음에 개념 변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도기적인 학습 방법인 POE와 발생학습, 그리고 개념 변화들, 그리고 나머지는 협동학습이나 모형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학습 전략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야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사고 실험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원은 과학교육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 100%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탐구 영역의 평가하고 수행평가죠. 여기가 뭐 100%인데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과학교육 평가 목표죠. 그래서 목표 그러면 블룸의 목표 분류 또는 정의적 목표 그러면 크로스웰의 정의적 목표 분류. 그런데 탐구 영역을 포함시킨 과학교육의 특성에 맞는 분류, 그러면 클로퍼의 분류 이렇게 있는데 클로퍼는 최근 들어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문항 분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 분석도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지 영역 평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냐면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탐구 쪽에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물리 전공에서의 문제를 보면 인지적 영역의 성취도 평가 문제를 낸 다음에 이 성취도 평가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는가,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를 수정하는 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 뭐 탐구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 영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인데 2021년을 여기다 넣었어도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제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 분석을 해봐도 이거 매해마다 다시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도 작년 거랑 봤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단원의 과학의 본성 단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수업하면서 그냥 제가 좀 잔소리 많이 하니까 계속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첫 번째 단원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기가 과학의 본성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식에 대한 관점, 이게 바로 뭐냐면 인식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을 나눌 때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신념, 증거, 절대불변의 진리,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 지식이라는 건 뭐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을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외우세요. 이게 입에 짝짝 달라붙어서 문제를 볼 때 한 번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받은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을 보시라고 그냥 주니까 여러분이 잘 그냥 보관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책이나 여러분이 단거나 할 거면 거기다 붙여 놓으세요. 책 앞에다가 아예 붙여 놓으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보충 자료에 여기 과학의 본성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교재, 논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2번에 보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중에서도 과학 지식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줄치시고요. 형광펜. 그 다음에 이것은 과학 지식의 생성 및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줄치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첫 번째 단원의 주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야? 과학 지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 인식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어떻다는 거냐?
오른쪽에 있잖아요. 첫 번째, 과학 지식은 전통적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아주 증거가 확실하고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지식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라는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변화된다. 두 번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탐구활동을 통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구활동에 대한 결과물. 세 번째, 증거에 기반하여 활성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 기반에 두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따가 이런 표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번째, 자연현상과 관찰로부터 발견된다라는 거죠. 발전이 된다라는 건데, 관찰이라는 건 한계가 진짜 많다는 거 아시죠? 관찰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찰의 한계가 뭐가 있어요? 일단 첫째, 관찰의 이론 의존성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뭐였습니까?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이 관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관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칙과 이론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법칙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에요. 데이터에서부터 나오는 팩트, 사실, 그리고 사실에서 존재하는 증거 속성이 개념 간의 관계인 법칙, 그리고 법칙들이 여러 개의 개념들 간의 관계인 이 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해석해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을 그냥 실험 결과가 법칙이 나왔는데 이 법칙은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된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서 설명체계를 만들어낸 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이 너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죠? 결론 도출에는 추리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에 기초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형성하는 인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과 결론 도출이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 이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 해석이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은 사회성이나 과학자의 특성 이런 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봐야 될 것이 3번의 과학 지식의 특성입니다. 여기도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시고요. 똑같죠. 2번에서 나와 있는 과학 지식의 특성하고 똑같지만 학자마다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 할 때, 이론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잠정성이라는 거예요. 잠정적이다. 이건 뭐예요?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 이거 언제든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증거에 기초할 때, 동일한 증거라는 건 동일한 실험 결과라면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 어디서나. 이게 공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반복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공적이나 반복적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의 차이는 뭘까요? 변별이에요. 변별.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훨씬 실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시험에서 떨어졌을까? 많이 아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 차이는 뭐냐면 변별 때문인 거예요. 변별이라는 건 정말 마지막 2%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적이라는 것과 반복적이라는 것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공적이라는 거는 동일한 증거, 실험 결과가 있을 때 결론에 도출하는 거다. 증거가 같으면 결론도 같다라는 얘기라면, 반복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재현성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게 동일한 조건일 때, 유사한 조건일 때는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현성과 유사한, 그 다음에 확률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절대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확률적인 예측과 설명만이 가능하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주관성하고도 관련이 있죠. 과학자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과 추론이, 바로 창의성과 추론이라는 것 자체도 과학 지식의 특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이다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창적이다라는 걸 봤을 때 창의성이랑도 유사하지만 이게 각자마다 이 어떤 학자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을 띠고 있다. 일관성인 개념 체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경험적이다라는 것 자체는 경험적인 증거 기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4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4번이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면 굉장히 지루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꼭 읽어보시고, 아, 전통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인식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줄쳐가면서 키워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통 중등 과학교육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을 뭐 교과서, 논문 이런 거 분석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외울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붙여놨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과학적 방법은 제가 두 번째 1-2단원이 과학적 방법이잖아요. 거기 설명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자료 두 번째 거 있죠? 옆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관하기 편하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인쇄했는데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바로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그 교재 있잖아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희영 교수님 책 있죠? 그 책 저자이신 분이 쓴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과학 철학의 관점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런 철학적 사조와 아주 유사하게 정리한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봤을 때 커다랗게 전통적인 과학관과 현대적인 과학관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인데, 전통적인 과학관에 속하여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 합리주의, 환원주의 또는 반증주의,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포포의 반증주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과학이론이 전통과 현대를 칼로 물 자르듯이 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이론이 변화되는 것도, 양자역학 이론이 발달되는 과정에도 고전역학이 있고 양자이론이 있지만 그 고전과 양자이론을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상태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퍼나 라카토스는 사실은 약간은 과도기적인 이런 거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제가 전통적 과학관 쪽에 일단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철학적인 관점, 사조, 그리고 또는 어떤 그 학자들의 이름에 따라서 여기 대표적인 견해와 그 다음에 출처, 그 다음에 지식의 본성의 관점, 이런 것들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쭉 찾아볼 때 요거 반드시 보시기 바래요.
우리 과학교육론에서는 논리실증주의하고 논리경험주의를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교육학에서는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학교육론 자체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증주의는 나온 적은 있죠. 여러분, 실증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실제로 검증된 결과만을 믿는 것을 바로 실증주의에서의 지식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믿는 게 실증주의죠. 경험적인 증명이 된 것만. 경험주의는 경험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 경험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만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비교를 하면 논리실증주의는 약간은 여기에서 완전 절대적인 100%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논리경험주의는 약간 후퇴해서 약간은 확률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요 정도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철학관에 있는 쿠온, 라카토스, 그 다음에 파이어벤트, 툴민, 라우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파이어벤트나 툴민이나 라우드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은 없죠. 하지만 몰라요. 언제 갑자기 나올지.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갑자기 물리 전공에서 베이컨이 나왔단 말이에요. 철학자인 베이컨이. 이런 것처럼 과학자들 이름이 다시 갑자기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특징을 각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STS의 과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적인 과학관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 사조와 같이 STS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충 자료에 요런 우리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책의 앞부분을 보면은 과학의 본성과 관련해서 철학 파트가 되게 두껍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노트에 붙여 놓으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읽어보세요. 종종 나올 때마다 거기 가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자, 과학의 본성이 뭐냐? 과학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단원의 제목이 이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화학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단 화학만이 아니죠. 화학이 아니라 최근에는 물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생물도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지구과학도 모형과 관련된 실험이 한 번 2020년도인가요? 그때는 모형 실험이 거의 2-3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에서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모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론 시간에도 모형을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형을 모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모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형의 정의를 말해야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중에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모형, 가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이 안 보이긴 하지만 늦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거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도록 자꾸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형이 뭐냐?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가 이론이라면 바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왜 도구로 사용을 하느냐? 과학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 모형은 여러분 정의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의를 기억하시고요. 2번, 그래서 이 모형은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모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100% 똑같진 않지만 이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모형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론의 형상과 변화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이라면 우리가 교수 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커다란 관점에서 모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의 형성, 지식의 형성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형을 활용하면 교수학습 상황,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되게 거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형이란 설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론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형의 역할 나오죠? 그 모형을 찾아보셔야 돼요. 설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설명을 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실험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죠? 새로운 실험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설명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모형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도 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모형으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유도하는 과정에 설명도 하고 여기에서 예측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로운 실험을 계획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모형의 역할이 뭐냐? 일단은 설명하는 도구니까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우리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를 할 때도 모형을 활용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도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형에는 종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 모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론적인 모델이 있고, 이론 모형이 있고, 비유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척도 모형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세 가지 모형이 대표적이지만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찾아보시면 이론적인 모형의 대표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면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원자 모델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통하면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추상적인 과정이죠. 또는 수식, 이런 것들이 이론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비유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공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척도 모형은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확대시키거나 이런 모형이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화학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화학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화학은 가장 기본이 미시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화학 반응이나 원자, 분자, 반응식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인 입자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추상적인 개념 간의 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학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라 이랬잖아요. 학문적인 특성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도 마찬가지죠. 물리도 미시적인 관점 엄청 많습니다. 전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게다가 물리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힘이나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하고 화학이 되게 유사하고 생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굉장히 미시적이죠.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무슨 단백질이나 이런 구성 요소들 게다가 그 생명과학에서의 원리들이 다 추상적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과학은 더하죠. 지구과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구 내부 그리고 방대한 우주 이런 관점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과목별 특성으로 바꿔서 기술하셔야 돼요. 과목별 특성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자 모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과 막대 모형과 공간 채움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맨 마지막 질문에다 줄치세요. 자, 우리가 교수합숙 상황이나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형은 실제와 다릅니다. 아셨죠? 실제를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활용할 때는 이론을 형성하던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을 하던 모형을 활용할 때는 항상 어때야 됩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질문 있죠? 이거는 진짜 많이 기출이 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걸 줄쳐놓고 별표해 놓고 또 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만 바뀌어요? 모형만 바뀌겠죠. 물리에서 물리 모형이 나오고 화학에서 또 다른 모형이 나오고 생물에서도 모형 쓰고 지구과학에서도 모형 쓰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때 모형은 여러분 이 한계점이 옛날에는 한계점이 뭐냐면 실제와 다르다. 그래서 잘못 연결을 지으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템플릿이었어요. 답에. 그렇지만 최근 트렌드는 어때요?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일반적인 한계점을 쓰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컨텐츠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공과 막대?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서 전부 이렇게 생긴 구조는 하나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간 채움 모형이다 라고 하면 산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다. 이런 모형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과 막대냐 아니면 이렇게 공간이 채워져 있는 형태냐 이거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 모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장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개 써라 없잖아요. 여러분 몇 개 써라 없죠? 그러면 한 개만 써도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게 2점이죠? 2점이면 2점에 맞게 쓰는 거예요. 나 아는 거 나왔으니까 신나게 쓴다. 그래서 막 두 칸을 갖다가 세 줄 두고 있고 두 줄 두고서 막 빽빽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딱 떠오르는 확실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장점이 뭘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분자 구조를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결합끼리라든지
결합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 실제 분자 구조가 이쑤시개처럼 이런 막대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게다가 여기 공간 채움 모형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과는 다르게 전자의 분포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표현했다는 거. 하지만 단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경직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교재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게 딱 봤을 때 가장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것들을 정리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아래에 주어진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유전에 관련된 개념, 이론, 가설을 진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유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전에다가 줄쳐놓고 생물 전공이신 분들은 유전 관련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오늘 가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개념, 법칙, 이론, 가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실이 뭡니까?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해 놓은 거다. 자, 개념이 뭡니까? 이건 사실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을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개념 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론은 뭡니까?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가설은 뭡니까? 여기 설명체계는 설명체계인데 잠정적인 설명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진짜 데이터 수집한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념은 뭐냐? 그러면 개념은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용어들, 과학적인 용어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전공 영역이니까 제가 자세히 안 들어가고 뭐 우성, 열성, 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념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둥근 씨, 주름진 씨 이거가 3대1 관계를 설명했으니까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론은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은 설명체계죠. 설명체계인데 이 설명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1이 왜 나온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왜 3대1이야 라는 걸 설명할 때 멘델이 뭐를 이용해서 설명합니까? 유전, 인자, 뭐 거기 뭐 한 쌍에 뭐로 되어 있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형이죠. 열성인자, 우성인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모형이잖아요. 바로 유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과학사가 뭐가 있냐면 혼합설이라는 것과 입자설이라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이론은 혼합설로 설명을 하던 입자설로 설명을 하던 이건데 이 실험 자체가 멘델의 실험이니까 입자 이론으로 설명하는 관점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가설은 이게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식의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 잠정적인 설명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나중에 보면 화학에서도 거의 비슷한 예제로 출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3번은 이게 단원 복합형 문제라서 여기다 넣지 않아야 되지만 제가 이 문제는 과학교육 이론 책에도 예시 문제로 들어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음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 과학의 본성 조사 줄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을 때 문제에서의 포인트를 보면 벌써 내 머릿속이 오리엔티드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거니까 전통적 인식론이냐 현대적인 인식론이냐 이거를 밝힐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구나, 여기 보면은 응답표가 나왔구나. 그러면 1번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을 때, 자, 이번에 이런 거 최근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만 따서요. 이거 조금 이따 보세요. 이거 아마 뒷부분 20대 20 몇 번 문제 정도 보면 최근 문제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 이게 탐구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예비교사의 A와 B 중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관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통해 A하고 B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까지 적는 거죠. 자, 그럼 박스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통 이래요. 그죠? 현대인식론에서도 관찰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칙과 관찰 사실들 사이에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느낌 와요. 여기에 뭐가 포인트가 됩니까?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보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객관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관계를 밝힌다는 부분에 전통적 인식론이라는 것이 이게 뚜렷합니다. 이거 전통적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읽어보세요.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언제나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 관점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커트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A와 B의 관점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학의 분석 조사 이 부분은요, 살아있어요. 기출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응용될 가능성 있습니다. 문항은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각 문장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괄호 안에 숫자를 써라. 강하게 동의하면 5, 동의하면 4, 중립 3, 부정 2, 강하게 부정 1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이론에서 했었죠. 모든 질문에 대해 똑같은 답지 5개를 활용을 한다. 이거 뭐예요? 리커트 척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정법이라면 질문마다 답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게 리커트 척도구나. 근데 얘가 5까지 있으니까 5단계 리커트 척도가 됩니다. 이거죠? 자, 리커트 척도나 평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답지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답지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여기서 보면 질문들이 현대인식론인지 전통적 인식론인지를 물어볼 텐데 우리가 현대적 인식론이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고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이 좀 낮은 부정적 인식이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인 인식론이 되려면 여기에 현대적 인식론을 묻는 질문인지 부정적인 질문인지에 따라 우리가 역배점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역배점은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요즘에 아마 교육학에서도 설명 많이 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교육학에서도 문제에 나올 정도로 다시 과학교련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번해봐요.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과학자만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강하게 동의할수록 현대인식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죠. 근데 나번에 보니까 과학적 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여기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사회적 합의가 들어있으니까 과학의 사회성을 인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오기를 과학적 방법에 추가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가도 다시 다음 단원에서 하겠지만 과학적 방법이란 과학 철학적 관점이자
과학 철학이자 과학적 사고방법이자 철학적 관점이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게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기추법, 반증법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는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귀납이든 연역이든 가설연역처럼. 하지만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과학적 방법을 얘기합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란 없다. 다 쓸 수도 있고 하물며 모두 된다? 인간의 꿈, 영감, 직관, 창의적인 어떤 성격의 설명조차도 다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사회적인 합의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100% 해결책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인식론의 관점입니다. 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이론이 존재한다. 이거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어야 되는 게 현대인데 여긴 존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전통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문제에 강하게 긍정을 하는 5번을 했다면 이 학생은 현대인식론이 아니라 전통적 인식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식론 관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거는 역배점을 해야 되는 항목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라번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묘사한다. 그랬는데 인간의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관찰은 항상 관찰자의 이론에 의존하니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통적인 관점이니까 역배점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항과 라문항은 역배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배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2, 3, 4, 5가 있다면 이거 역배점이니까 5, 4, 3, 2, 1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역배점 항목을 딱 넣으면 알아서 점수를 역배점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1점이니까 여기 5점, 1점이니까 5점, 5점이니까 1점, 5점이니까 1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A 교사는 토탈 몇 점이냐면 19점이 되는 거고 B 교사는 토탈 5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총점이잖아요.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문항으로 4개의 문항이 19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4로 나눴을 때 4점 얼마 여러분 이거는 4로 나눴을 때 1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평가 이거는 점수를 채점한 거고 평가는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는 얘가 4점 몇몇이니까 높은 점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니까 여기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점 몇몇이면 여기서의 중앙값은 뭐죠? 최저점이 1점, 최고점이 6점, 더하면 6점을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값인 3점보다 높은 점수니까 현대인식론, 여기는 중앙값인 3점보다 낮은 점수니까 전통적 인식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분석한 결과 A는 현대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B는 전통적인 관점이니까 여기서 말한 이 박스 안에 있는 생각, 탐구 수업에 대한 생각은 전통이기 때문에 비교사의 생각이다. 이런 거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여기
요번에 또 새로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갔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다음은 A와 B 중에 어느 예비교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인지 답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여기도 똑같은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냥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그 중심 원리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태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역전사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크릭의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이론 교재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 생각을 딱 보니까 크릭이 말한 중심 원리로부터 태민의 생각으로 이론이 바뀐 거예요. 이론의 변화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들어있는 거죠.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이고 예비교사 A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요거 문장으로 쓰는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의 구성 요소가 화학에서 출제가 된 거죠. 화학 지식은, 화학을 빼면 그냥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다 줄치시고 여러분은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얘네들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계속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여기 보면 개념이 많이 나왔죠? 고무, 풍선, 부피, 온도, 특히 부피, 온도, 이 현상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적당한 화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생물에서는 유전이라는 걸 딱 명시해줘서 그랬는데, 여기 지금 화학에서는 부피와 온도라는 내용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샤르르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는 화학 지식의 구성 요소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여기는 여러분 딱 보였을 때 이 문장에 어떤 것 때문에 지식의 구성 요소를 딱 정할 수 있습니다. 뭐게요? 분자인 거예요. 분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온도 올라가면 여기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법칙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자 운동을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못 본 거예요. 분자 운동은 볼 수가 없어요. 분자라는 모형을 활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론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전자, 분자, 원자, 아니면 뭐 유전, 인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여기는 다 모형을 활용하면 이거는 거의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두 번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 풍선의 부피가 작아져. 자, 여기 보면 온도, 부피, 풍선 올라간다, 커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추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개념 간의 관계예요. 올라갈 때 올라간다 이거죠. 법칙인 거예요. 세 번째, 25도씨 풍선의 길이가 21.2cm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측정값이죠. 왜? 수량적인 관찰이 측정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즘에 최근에도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 보면 단위가 0.2cm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쓸 때 여러분이 눈금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10분의 1 단위까지 꼭 읽어야 된다. 측정값을 기술할 때는 10분의 1 단위까지 기술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시험에 나올 때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게 눈금이 이렇게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3, 4 근데 눈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측정값을 읽어라. 이럴 때는 3V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3.0V 적어도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유효숫자 단위까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도 지구과학사를 살펴봤다. 지구과학 지식은 1. 움직이지 않는 대륙, 대륙이동설, 판구조론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과 같이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특성을 두 줄 이내로 쓰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과학적 지식의 특성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 두 가지가 아까 나온 생물이랑 똑같잖아요. 대륙 움직이지 않는 대륙, 대륙이동설, 판구조론,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 지식의 지식이란 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도록 이게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에서 보면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인적 설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설명도 함께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일단 기출이 됐었던 용어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물활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인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기계론적 관점 또는 환원주의적 관점, 환원론 또는 환원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인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궁극론 또는 궁극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론적 관점, 여기도 물활론적 관점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더 들어가서 유기체론적 관점, 이렇게 커다란 관점들이 실제로 시험에 응용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생물에서만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화학에도 이런 그 생명을 보는 관점, 생명현상에 대한 관점이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과학사적인 것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징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게 물활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물활론적인 관점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피아제가 생각날 거예요. 피아제의 전조잡기 학생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활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활론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이런 나무나 책상이나 이런 칠판이나 이런 무생물조차도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얘도 아프고 나무도 아프고 돌멩이도 아프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활론적인 그 관점에서는 생명과 비생명체를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는 모두 영혼이 정령 이런 것들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우리가 여기서 물활론적인 세계관을 막 기술하거나 서술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활론적 세계관이다 그러면 피아제의 전조잡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적인 관점의 바로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인적 관점, 그리고 근인적 관점을 우리가 기계론적인 관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프록시, 메이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프록시메이트 같은 설명, 관점이라는 게 어떤 설명이 되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근인적 관점, 기계론적인 관점, 환원론적인 관점, 이게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이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부 분자적인 메커니즘, 여기서는 분자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물리화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다 근인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보통 답하는 내용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원인적인 관점 또는 궁극론적인 관점. 그래서 여기를 얼티메이트 어카운트라고 얘기해서 궁극론적인 관점, 원인론적인 관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헷갈려서 원인이 궁금해 그냥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근인은 기계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궁극론적인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거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적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적응되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 진화되고 변화되는 이런 원리로 설명하는 것들이 거의가 궁극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론이에요. 이 목적론적인 설명은 시험에도 여러 번 또 출제가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라는 것들은 어떤 현상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자들도 결론을 설명을 할 때 목적론적인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뭐 혈액을 뿜어내는 것은 뭐 혈액을 순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게 다 목적론적인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목적론적인 한계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꼭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치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양념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무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설명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체론적, 그러면 이게 약간은 현대론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밑에 좀 안 보이시면 유기체론적인 관점은 창발성, 그 다음에 발현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기체론에서는 생명체는 구성 요소의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을 시스템적인 것들이죠. 이런 시스템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하위 단계에서는 없었던 성질이 발현되는 거, 이게 바로 유기체론의 발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현성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직화가 됐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고 더 커다란 능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유기체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분석을 하고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요소마다의 구성 요소들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기에다 채워나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오는 예들을 이렇게 입혀서 여러분이 조금 더 풍성하게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쳐놓으세요.
그 문장에다 줄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인적 설명도 중요해.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설명도 함께 요구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생명과학 전공이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는 안 돼.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근인하고 궁극적인 것만 해야 되나? 아니죠. 유기체론적인 설명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박스로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이 학교 생물 수업에서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 1, 2, 3이 있는데 과정 3에 제시된 설명이 근인이냐 궁극이냐 판단해라.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패턴이 뭐냐? 근인적이냐 궁극적이냐 목적론적이냐 물환론적이냐 유기체론적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다른 유형의 설명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추가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될 수 있는 것을 적어봐라. 자, 그러면 과정 1번을 보겠습니다. 학급 전체 학생들의 혀말기, 귓볼 모양, 엄지 형태, 쌍꺼풀 등의 유전적 형질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형질을 조사하는 거니까 이런 유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 사실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별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별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근인적인 형태가 좀 더 많이 나타나 있죠. 2번입니다. 조사한 결과 대립되는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는 대립된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니까 여기는 인과적인 질문이 나타났는데 과정 3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과정 3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나 라는 걸 보라는 거죠. 이 현상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서 나타나고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거는 유전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유전 법칙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인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근인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분자적 메커니즘, 입자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아까 분명히 문제에 근인과 궁극을 함께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근인만 나왔으니까 궁극적 설명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인 설명과 관련해서는 진화론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는 현상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공 영역이니까 자세하긴 안 하지만 진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 선택이나 변이나 뭐 이런 현상들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근인 생명관에 대해서는 부록에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도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가 생명체는 환원성 뿐만 아니라 자, 생명체가 나왔는데 환원성 줄쳐놓으세요. 환원성, 환원주의.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ism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거는 환원주의라고 읽어도 되고 환원성으로 읽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덕셔니즘인데 이거 자체가 기계론적인 설명이죠. 기계론적인 설명이고 근인적 설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발현적 특성도 발현적 특성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원성이라는 근인적인 관점과 발현적 특성이라는 유기체론적인 관점이 나온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매우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다음은 생명체의 발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 과정이다. 자, 여기 보면 생명체의 발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여기는 발현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지으류에 대한 발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밑으로 내려와서 과정 1, 2, 3 지나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의 과정 2에서는 지의류의 환원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들어가게, 그리고 과정 3에서는 지의류의 발현적 특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1번과 2번의 수업 내용을 문장으로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환원성과 발현적 특성에 비추어 기술하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와는 달리 여기는 근인과 원인이었는데 요번에는 근인과 지금 유기체론적인 요 두 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환원성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환원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기계론이라는 건 분자적인 메커니즘과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의류에 대한 거를 잘 모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냐면 이런 지의류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생리적인 생화학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분자적 메커니즘에서 구성 요소나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원리, 법칙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과정 3에는 발현성이 나타나도록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현성이라는 게 이머전트 프로퍼티라는 바로 아까 창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발성이 나타나려면 창발성의 핵심이 뭐죠?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조직을 이뤘을 때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실제로 각각 혼자 단독으로만 있었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현성을 나타낼 때 뭐 지의류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지의류를 구성하고 있는 뭐 균류하고 조류가 있는데 각 개체만으로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각자는 생존할 수 없는데 이게 공생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있었을 때와는 다른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반현성이니까요. 왜 반현성이냐? 구성 요소의 조직과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발성과 관련해서는 각 전공별로 특징을 하나씩 예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 중에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전기회로 같은 거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기회로에 꼬마전구, 전선, 건전지 이 요소들을 연결을 하니까 이게 환하게 빛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요. 화학에서도 화학결합대.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발현이 되더라. 이런 거 생물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죠. 생식, 발생, 항상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 유전 이런 것들. 지구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날씨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각각 구름 아니면은 뭐 증발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물이나 구름이나 바람 이런 요소들만은 로만 있을 때와는 다르게 날씨나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발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문장을 막 길게 하는 것보다 포인트로 짧게 문장을 외워두시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8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